요소별 원가 계산은 우리가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 제가 그 문제를 풀 때는 그 요소별 원가 계산을 원래 원재료 그리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요소들을 이제 제공품으로 넘기고 제품으로 넘기는 과정이 요소별 원가 계산인데 주로 그 계산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구성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했던 건데 이 T 계정은 일단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는 거는 그 자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노무비나 제조 경비들은 비용인데 원재료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회계상의 자산으로 장부에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T라고 쓴 거는 사실 그 우리가 전산 세무회계라는 걸 하기 전에 그 부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전기라는 걸 했었어요. 그 지금 우리 컴퓨터 상에는 계정별 원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전기하는 원리가 이렇게 T 계정을 써요. 그럼 이 T 계정에서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 우리 재고 자산은 차변 계정이죠. 그럼 차변 계정은 이렇게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이렇게 위치를 무조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초, 기말, 기초, 기말은 위치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가지셨으면 이제 왼쪽 아래에서 우리가 사오고 쓰거나 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오고 쓰거나 팔았다. 그러면 이번엔 매입한 거 그리고 판 거. 근데 여기에는 제가 매입액이라고만 썼지만 순자가 생략된 거예요. 그냥 매출액이다 매입액이다라고 말하는 건 애누리나 할인 이런 것들은 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오면서 깎은 것들 있죠.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사온 거고 기말에 남은 것 빼면 이제 우리가 쓴 거라는 거예요. 이 사용한 게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는 거고 우리 인건비 같은 노무비나 아니면 제조경비가 발생한 금액을 다 합치면 올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예요. 그걸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할 거고 그럼 우리 전기에 만들다 남은 거에 올해 만들려고 투입한 전체 원가에서 기말에 완성하지 못한 원가들을 빼면 나머지는 완성품의 원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고 이 제품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팔기 위해서 당연히 매장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 단계가 이 제품 T 계정인 거고 그러면 직매장에서는 제조업이면 당연히 만든 게 들어와야 되겠죠. 상기업이었으면 팔려고 사오는 건데 근데 제조업이기 때문에 만든 게 여기 들어오는 거고 그럼 전기에 팔려 남은 거에 올해 완성해서 들어온 거 합친 금액에 기말에 못 팔고 남아 있는 제품을 빼면 나머지는 팔린 거에 대한 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매출 원가다라고 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이 제품에서는 기초 제품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합쳐서 판매 가능 제품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둘을 합쳐서 왜냐하면 전기에 팔다가 남은 제품도 올해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 공장에서 다 만들어졌다고 해서 들어오는 제품도 당연히 팔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판매 가능 제품이라는 이제 우리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조금만 응용하면 이 둘을 합쳐서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 표현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소별 원가 계산은 이 공식 정도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이건 세무일급까지도 다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세무일급만이 아니고 우리 그 뭐 전산회계 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재경관리사라든지 뭐 전부 다의 요소별 원가 계산 나오는 문제는 이 틀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였어요.
우리 제조간접비에서 우리 제조간접비는 보조 부문이 있고 그리고 제조 부문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 만드는 데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다, 인지할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제조 부분은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게 눈에 보이는 뭐 조립 부분, 절단 부분, 용접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보조 부문은 우리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직접적으로 물건 만드는 거하고는 그 눈에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장이 있어서 들어가는 걸 확실한 것들, 이것들을 물건 만드는 부문에서 얼마씩 썼는지 배부하려고 하는 게 부문별 원가 계산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조립 부분에서만 나온 게 100만 원인데 이 조립 부분이 전기 쓴 양도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거고, 이 조립기를 고친 것 비용도 조립 부분에서 나온 걸 거고, 조립 부분에서 필요한 구매 부분에 들어간 돈이든 구내식당 운영이든 조립 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걸 집계해서 정리하겠다는 게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조 부분에서 쓴 만큼을 배부하는데, 이 배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을 잡을 때에 인과관계에 맞춰서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근데 그 인과관계에 맞춰서 하는 게 우리가 좀 적합하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 수혜 기준, 그것도 아니면 부담 능력 기준, 그것도 측정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으로 배부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그 비율대로 얘네들이 썼다. 전기라면 조립 부분, 절단 부분, 용접 부분 같은 제조 부분들이 얼마씩 썼는지 나눠줄 건데, 그 기준이 전력 사용량으로 나눠주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방식이 이제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준을 잡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부 계산을 할 건데, 이 배부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제조 부분만 이 보조 부분 걸 쓴 게 아니라 이 보조 부분끼리도 서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수성기든 구매 부분이든 다 전기를 쓰겠죠. 그런 것처럼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를 용역 수수 관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용역 수수 관계가 이제 우리는 그 이 보조 부분의 금액을 제조 부분으로 분배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인데, 이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배된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용역 수수 관계 이걸 고려할수록 정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그럼 이 용역 수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곳에서 쓰는 방법이 직접 배우법인데, 용역 수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식이고, 이 직접 배우법의 장점은 빠르고 쉽고 비용이 작게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확도가 낮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죠. 그럼 이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어제 계산할 때에 이 동력 부분에서 사용한 수선 부분에서 사용한 전기 200kW든 동력 부분에서 수선 고쳤던 40회의 수선 횟수든 이런 것들은 서로 고려하지 않고 제조 부분이 사용한 비율대로 해서 그냥 보조 부분의 제조 간접비를 안분하는 방식, 이게 우리는 직접 배부법이었죠.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무시하고 얘 둘이의 비율로만 계산하는 게 직접 배부법이다. 그래서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였어요. 반면에 단계 배부법은 용역수수 관계의 일부를 고려하는 방식이에요. 일부를 고려한다는 방식은 먼저 배부하는 것들은 보조 부분의 배부에서 내려오지만, 한번 배부하고 난 보조 부분은 다시 다른 보조 부분한테 배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 부분의 배부를 점점 줄여오는 방식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방금 했던 우리 직접 배부법처럼 우리 그 제조 부분끼리만 나눠주는 방식으로 되게 되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이 두 개씩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첫 번째 배부하는 거는 보조 부분에 배부를 하고 두 번째 하는 거는 배부 안 한다고 생각하셔도 그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두 개씩만 지금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단계 배부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방금 제가 보조 부분에 첫 번째 하는 건 배부한다는 건 일부 고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 하는 건 또 보조 부분 거를 무시할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일부 고려하는데 그럼 어느 걸 먼저 배부하냐에 따라서 값이 매우 다르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배부 순서를 정하면 꼭 그 순서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이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게 우리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계산을 할 때는 처음 배부하는 게 동력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동력 부분의 전력을 수선 부분에서 200kW를 썼다면 200kW 쓴 만큼의 금액을 배부받을 건데 그러면 수선 부분이 그 다음 배부해야 될 금액은 본인한테서 발생한 20만원과 동력 부분 것은 68,800원도 합친 금액을 가지고 배부해야 된다라는 걸 계산할 때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계산 문제는 단계 배부법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단계 배부법에 어느 걸 먼저 배부하느냐 봐서 처음 배부하는 게 수선 부분이면 수선 부분 거를 동력 부분에 4만원 배부하면 동력 부분은 자기한테 발생한 자가 발생 제조 간접비에 배부받은 것까지 합친 금액을 그 다음 직접 배부법처럼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두 방법이 어느 보조 부분비를 먼저 배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부된 총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틀려지죠. 그래서 배부 순서가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상호배우법이 있는데 이 상호배우법은 용역수수관계가 매우 중요한 곳에서 쓰는 방법으로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해서 둘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제조 부분에다가 배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상호배우법의 특징은 우리 용역수수관계를 고려할수록 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완전히 고려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방법이고 하지만 단점은 우리는 어제 저는 두 개니까 쉽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여러 개일수록 우리는 여러 복잡한 다차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산하는 게 어렵고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상호배우법에 대해서는 공식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나온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은 구하는 거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공식 구하는 것까지 기억하자라고 했죠. 동력 부분하고 수선 부분하고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동력 부분이 발생한 거는 자가 발생한 제조 간접비에 수선 부분에 자기가 사용한 비율만큼도 동력 부분에서 발생한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걸 제가 어제는 A, B라고 붙여서 자기한테 발생한 거에서 수선 부분의 20%니까 0.2B라고 쓴 거고 이걸 더한 거고 수선 부분이 20만원 본인이 쓴 자기한테서 나온 거에서 동력 부분 거에 20%를 썼기 때문에 0.2A를 더해 준 거예요. 이게 공식이기 때문에 공식은 매우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우리 상호배우법인데 자, 그럼 지금 배부할 때 제가 이야기하는 금액은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조 간접비는 항상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도 한 번쯤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를 둘로 분리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두 번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 방식 선택을 해서 그럼 위에 방금 이야기했던 방식에서 변동 제조 간접비만 가지고 실제 발생액들을 가지고 계산하고 또 고정 제조 간접비는 뭐 우리 조업도 증감하고 상관없이 총익이 발생하니까 최대 발생액을 가지고 그냥 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는 이중배분율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이중배분율법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는 한 번도 시험에서 등장한 적은 없고, 우리 변동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을 쓰고 고정제조간접비는 최대 발생액을 사용한다. 이런 게 글 지문으로 등장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도 그냥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제품별 원가 계산을 봤었는데, 제품별 원가 계산은 우리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방식으로 두 개로 나눴었죠. 우리 교재에서는 봤던 곳이 165페이지였죠. 자, 그럼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이 있는데,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고, 이 종합원가 계산 방식은 그냥 한 번에 다 계산해서 나누기 n분의 1을 하는 방식이라서 그 n을 구해야 돼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우리 핵심 과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공정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면 종합원가 계산을 의미하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었었죠. 이 종합원가 계산은 오늘 볼 거고,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제작 방식에 적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지시서라는 게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업지시서라는 말이 있으면 개별원가 계산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가장 핵심 과제는 우리는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 주문 제작한 물건 만들지만 한 개만 만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게 개별원가 계산의 키워드다라고, 핵심 과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개별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거 산식을 같이 가지고 봤었는데, 이 개별원가 계산은 먼저 예정 개별 원가 계산 혹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원칙은 당연히 실제 값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값이 연말에 늦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원가를 산정해야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정 원가 개별 원가 계산 혹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정 배부율을 구하게 되는데, 이 배부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그 기준의 최소 1단위당 얼마냐, 그래서 단위당 원가라는 개념하고 유사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배부율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게 제조간접비잖아. 공통으로 썼으니까 이 물건에 얼마치 들어갔다라고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총 예상 제조간접비에서 전체 총 조업도를 나눠주면 조업도 1당 얼마 들어간다라는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가 조업도를 썼냐를 곱해주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올 거라는 예정 배부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 예정 배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정 배부율의 실제 조업도를 곱해준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계산하는 문제에서 계속 예정 조업도도 주고 실제 조업도 주는 문제가 꽤 많았죠. 거기서 여러분한테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예상값이 나온 상황에서 실제값이 나오면 다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실제값이 나왔을 때에 예상한 것보다 실제값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는 표현할 때에 예상을 작게 했기 때문에 과소배부라고 표현을 할 거고, 우리가 실제값이 나왔는데 예상을 많이 했었다면 과대배부라는 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과소배부, 과대배부를 이야기를 어제 하면서 개별원가 계산 문제를 풀었는데, 자,
지금 얘 둘이가 그럼 예상치와 실제 값이 서로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소 배부가 됐다면 예상을 작게 했으니까 60만 원 더 나온 거잖아. 그럼 이 60만 원을 그럼 실제로 더 많이 나왔으니까 원가에다가 포함시킬 거예요. 더해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실제 값으로 항상 우리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과소 배부가 되면 실제 발생한 원가들에다가 분배해서 넣어줄 거, 더해줄 거고, 만약에 과대 배부라고 했다면 예상을 많이 했으니까 30만 원을 이제 실제 발생한 게 작으니까 원가들에서 빼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142페이지에 142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 네모 박스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제가 네모 박스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차이를 조정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이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에 무배부법이 있고, 그리고 비례배부법이 있어요. 뭐 배부법, 배분법 뭐 이렇게 표현도 쓰는데, 무배분법에는 매출 원가 조정법이 있고, 그리고 영업 외 손익 처리법이 있어요. 그럼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과소 배부, 과대 배부를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더하고 빼고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차이 나는 걸. 우리 요소별 원가 계산에 있었던 그 모든 요소들에 분배하지 않고 그냥 매출 원가에만 더하고 빼고를 하겠다는 게 매출 원가 조정법이고, 영업외 손익처리법은 그냥 영업 매출 원가 쪽에 아예 안 들어오게 그냥 영업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영업외 손익처리법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비례배부법은 얘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그리고 매출 원가 이 세 개한테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말에 우리가 실제 값이 나와서 정리할 때는 제공품이라고 말하는 건 기말 제공품이겠죠. 장부상에 제품도 기말에 남아있는 걸 제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그리고 매출 원가 이 세 군데에 비율대로 안분을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럼 이 방법은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라고도 하고 법이 있고, 그리고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총원가 비례 배분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기말 제공품의 총액, 기말 제품의 총액, 매출 원가의 총액 이걸 가지고 안분을 하는 건데,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말 제공품에도 제조 간접비가 있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도 제조 간접비가 있고, 매출 원가에도 제조 간접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차이는 제조 간접비의 차이니까 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원가 요소인 제조 간접비의 비율대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 총원가 비례 배분법은 지금 있는 이 기말 제공품 재고의 기말 제품 재고의 매출 원가 이 금액의 비율대로 하겠다는 게 총원가 비례 배분법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라는 거는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는 원가 회계 방식 요소별 원가 회계한 거는 사실 약식인 거고, 실제 원가 회계를 정확하게 이론상 여러분들이 세무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하시면 그 원가 회계에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가 완성된 것도 있고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직접 노무비도 완성된 데 들어간 거 남은 거, 제조 간접비도 완성된 거 남은 거, 이건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들어가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말 정품에 남아 있는 게 있고 안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각각 서로 다르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팔린 거 남은 거, 팔린 거 남은 거, 팔린 거 남은 거 이렇게 분배되어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은 지금 과소 배분라서 더해야 되거나 과대 배분라서 빼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비율로 나눌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제공품 재고액이 아니고 제공품 재고액의 제조 간접비, 기말 제품 재고액의 제조 간접비, 그리고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 이 금액들의 비율대로 안분하겠다는 게 우리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조 간접비의 지금 차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표현은 얘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그냥 정확한 방법인데 다른 거하고 비교하니까 얘가 가장 정확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얘가 정확한 방법이에요. 가장이란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원래 정확한 방법인 건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이제 우리는 총원가 비례 배분법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 예?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뭐 문제가 자주 나온 편은 아닌데 기준만 알면 엄청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기출 문제 예제를 좀 볼게요. 자 54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541페이지 6번을 보면 자,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액 5만 원을 원가요소 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을, 자, 지금 부족 배부액이니까 과소 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더해 줄 건데 이걸 지금 원가요소 기준법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자, 얘가 제공품 전체 금액, 얘가 제품의 전체 금액, 얘가 매출 원가인데 이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는 이 제조 간접비의 비율대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이 5만 원 차이를. 지금 요소니까. 그럼 뭐 30%, 20%, 50%죠. 3대 2대 5잖아. 그러면 매출 원가에는 절반을 배부하겠네요. 그래서 5만 원의 절반이 2만 5천 원이 배부된다고 되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간단하죠. 얘는 만약에 총원가였다면, 그냥 총원가 비례 배부법이었다면 이 세 개 합중에 얘겠지. 그죠? 그 기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웠지 문제 보니까 더 쉽죠. 그죠? 자, 638페이지에 가면 638페이지로 가볼게요. (638페이지) 8번 정상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에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일단 과소 배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차이 나는 만큼 우리는 더 더해주게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에 얼마나 배부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1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럼 지금 현재 총원가 기준법이라는 건 이 금액들의 비율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기말 제공품 재고의 기말 제품 재고의 매출 원가인데 이 비율이면 20%, 20%, 60%네. 그럼 총원가 기준법은 매출 원가에 60만 원이 배부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60만 원이 배부가 되는데 이걸 전액을 매출 원가로 조정한다면 매출 원가에 100만 원을 다 넣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배부 차이 전, 만약에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 조정한다면 이 표현은 제가 말했던 이거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바꾼다면 그럼 100만 원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면 그 이야기죠. 그럼 총원가 기준법을 하면 60만 원이 매출 원가에 갈 건데, 예로 하면 60만 원이 갈 건데 전체를 하면 100만 원이 매출 원가 처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출 원가가 40만 원이 늘어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40만 원 늘어나게 되면 이익은 당연히 매출 원가는 비용이니까 40만 원 늘어나면 이익은 40만 원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지금 얘는 비례배부법이니까 얘 비율대로 안분하면 60만 원이 되는 건데 매출 원가에서 전액을 조정한다는 말은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60만 원 처리할 거를 100만 원 처리하면 40만 원 매출 원가가 늘어나니까 이익은 40만 원 감소하겠다.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이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두 개 차이점을 보면 얘 표현 간단하죠.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한다는 거니까. 자, 얘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자, 얘네들은 끝나고, 자, 다음 이제 166페이지로 갑시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165 시작은 여기인데 제가 116 했던 게 이제 종합원가 계산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자, 우리 교재 아래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의 단계라고 적혀 있죠. 자, 1단계가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게 뭐냐면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평균법으로 하는 경우와 선입 선출법으로 하는 경우로 둘로 일단 먼저 나누게 돼요. 그럼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으로 서로 나누는데 이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올해 발생한 것만 가지고 계산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넘나든 부분에 대해서 전기에 만들다 남고 넘어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없으니까 구분 안 하고 갈 것이냐, 그런 거의 의미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번에 지금 제가 쓰는 건 제공품인데 금액이 아니고, 금액을 쓴다면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금액이 될 건데, 근데 물량 수량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기초, 얘는 기말, 얘는 착수, 물건 만들려고 투입하는 거, 그리고 얘는 완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게, 자, 우리가 얘가 1기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었는데, 그럼 완성품이야 뭐 다 만들어졌으니까 완성이겠죠. 그럼 기말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제공품 단계에서 기말은 아직 완성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말이라고 남아 있겠지. 그럼 이 기말이라고 말하는 건 몇 퍼센트 완성했냐라는 걸 당연히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완성도 30%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2기에 그럼 이 기초 2기 기초의 완성도는 몇 퍼센트일까요? 당연히 전기의 기말이 단기의 기초니까 30%가 기초의 완성도가 되겠죠. 2기에 지금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표현할 때에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 완성도 30%와 기초 완성도 30%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반대의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기 입장에서 기말 완성도 30%는 단기 30% 완성했다라는 거고, 제공품 2기에서 기초 30%다라는 완성도 30%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30% 완성분은 단기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30%는 전기에 만들었다는 거거든. 맞는 이야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기말은 이번 기수의 30%까지 만들고 넘겼어요, 이 말인데, 얘 입장에서 30%는 그럼 30%는 이번 기수에 만든 거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인 건데 의미가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기초 30%라는 거는 단기 완성분은 70%라는 이야기죠. 서로의 의미가, 그래서 기초 30 완성도 30%와 기말 완성도 30%의 의미는 정반대란 이야기예요. 제 말의 의미 이해가시죠? 그럼 이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 이 선입선출법은 얘는 우리 순수 단기 발생분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는 이번에 발생한 거 아니니까 얘는 빼버리고,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은 기초에 대한 이 부분은 빼버리고
단기에 완성된 걸 가지고 자 이건 지워질 건데 잘 보세요. 선의선출법은 그 단기의 기초가 먼저 첫 번째 1번 완성되고 그 다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완성되고 그리고 착수된 게 완성되고 그 다음 기말에는 단기에 착수된 것만 남아있지 기초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가는 방식이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그래서 기말에는 기초 제공품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선입선출법은. 근데 우리 뭐 선입선출법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 뭐 이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생산 들어간 게 착수한 게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기초가 먼저 완성되고 다음 착수된 걸 완성하고 기말로 가는 방식이고 올해 해당하는 게 아닌 거는 우리가 빼버리는 방식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는 선입선출법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평균법은 그런 거 없어요. 얘가 뭐 어느 기수든 간에 평균법은 평균법의 경우에서는 이때는 뭘 굳이 그런 거 따지냐 그거예요. 뭘 굳이 따지냐. 얘가 그거든 어차피 평균법의 입장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다 합치면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뭘 굳이 그걸 따지고 있어. 다 똑같으니까 그냥 기초가 완성도 되고 기말에도 남아있고 착수된 게 완성도 되고 기말에도 남아있고 올해 뭐 30%가 전기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이번 기말에도 그런 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섞어서 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평균법인 거예요. 역시 평균법이 우리한테는 제일 편한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평균법은 전기분에 대한 것도 같이 그냥 비중은 당연히 크지 않을 거니까 포함하는 개념인 거고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순수하게 단기에 발생한 금액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에 대한 값들은 다 빼버리는 방식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 둘이를 봤을 때 자 2기에는 값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1기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1기는 기초가 둘 다 0일 거잖아.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럼 1기는 둘 다 이거밖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첫 번째 이론에서 한 번씩 질문하는 게 우리가 기초가 없는 경우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구분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법인지 선입선출법인지 문제에서 알려주는데 그 말을 안 알려주는 문제를 보면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얘 둘이는 구분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여기에다 쓰려고 그랬는데 아래쪽에다가 써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종합원가 계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 종합원가 계산 단계에서 첫 번째 물량 흐름 파악하는 게 방금 평균법 선입선출법 그 다음 두 번째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건데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 평균법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또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평균법은 평균법에서 우리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공식을 둘로 나눌 거고, 그리고 얘도 재료비와 가공비로 둘을 공식을 나눌 거예요. 일단 공식만 적어 놓고 설명은 이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완성량 더하기 공식 엄청 쉬워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보니까 뭐 간단하죠. 제가 어제 더하기 빼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라고 말한 거 있잖아.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사기꾼이라고 퍼센테이지 곱해야 되는데 그랬었는데 그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제가 완성품 완산량 구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